자, 안녕하세요. 케빈TV 케빈입니다. 자, 오늘 어렵게 도곡동의 유명한 주식 브로커 최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 과장입니다. 최 과장님하고 주식하면서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저희가 한번 부탁해서 오늘 어렵게 모셨으니까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순서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시장이라던가 궁금하실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한번 최 과장님한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저 밖에 서 있는 우리 벤이 질문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촬영과 질문 맡은 벤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너무 안 좋다고도 많이 얘기를 하시고 계신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랑 같이 거래를 하시는 고객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대부분의 고객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현 정부를 탓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났다거나 이제 일본 얘기도 하시고 하시는데, 사실은 최근 2달 동안은 한국 금융시장이 유독 크게 좀 하락을 해왔던 게 또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좀 고객분들이나 다른 그냥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면, 딱 시장만 예로 들었을 때 이 제약바이오라는 이 업종이 주도해서 지수를 좀 견인을 해왔어요. 최근에 3, 4년 동안. 그러니까 2015년 차트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많이 나오는 종목들 많잖아요. 신라젠, 세트리온 헬스케어, 세트리온 제약, 요 세 종목 있지도 않을 때 2015년도에는 그때 대장들은 코미팜, 바이로메드, 한미약품, 세트리온 이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치고 올라가면서 이제 지수를 한번 견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냥 얘네들이 한번 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6년도 이제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본격적으로 치고 가면서 다시 지수 상승을 견인했지만, 사실 그때도 제약바이오들은 되게 움츠려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그러니까 향간에 직장에서 제 선배님들도 야, 최 과장, 너는 제약바이오 같은 거 하지 말라고 막 하셨어요. 근데 그 순간에 이제 신라젠이라는 종목이 등장을 한 거예요. 제약바이오들이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제 코스닥 지수가 700을 넘기고 이제 800까지 갔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올해 초부터 무슨 현상이 발생을 했냐면, 이 제약바이오들이 사실은 실제로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 실험을 성공했을 때, 이 약을 자기들이 혼자 팔았을 때 그 벌 수 있는 금액이 엄청난 거를 기대를 하고 이제 밸류에이션을 주기 때문에, 근데 그런 꿈들이 실제로 지금 하나씩 무너지는 게 발표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무너지면서 우리나라가 좀 극심한 타격을 입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최근 2달 동안의 한국 시장의 폭락은 제가 볼 때는 제약바이오 거품의 몰락이다. 그러니까 버블의 붕괴다. 저는 좀 이렇게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시장만 놓고 보면 그렇지만 한 2, 3년 전부터 삼성전자가 한번 피크 친 이후부터 시장이 안 좋기는 했어요. 그죠? 이쪽 업계에서도 이제 일을 하셨던 분이니까 우리 케빈님도 그렇고 저도 안 좋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뭐냐면, 보통 저 같은 이 증권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고객들한테 종목을 추천해 줘야 돼요. 근데 저희가 종목을 공부할 때 그걸 뭘 보냐, 이 기업이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거냐, 그리고 이 기업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업황이 장래에 좀 가능성이 있냐, 이런 것들을 보고 숫자를 기본으로 해서 종목을 골라낸 다음에 추천을 해드리는데, 이 숫자가 되게 좀 무시가 되는 시장의 표시였던 거죠. 그러니까 저랑 케빈님은 약간 그런 말을 뜻합니다. 그리고 아까랑 일맥상통하는 게, 수치가 뒷받침이 되지 않는 기업,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주식에 돈이 쏠려왔던 게 저희가 그동안 어려웠다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또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ETF의 영향이 크다고 이제 지적하는 사람들도 꽤 있죠. 똑같은 얘기인데, 바이오 ETF에 돈이 왕창 들어가면 바이오 중에서도 어쨌든 더 좋고 더 신약 중에 더 대단한 걸 개발하는 회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는데, 그걸 시가총액별로 그냥 돈을 쏴버리니까 상대적으로 그쪽엔 돈이 들어가서 오르고, 오히려 다른 쪽에서는 좋은 회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 ETF, 그 업종에 대한 투자하는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오르지 않는 그런 현상들도 보통 많이 영향을 줬다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너무 저희끼리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저 벤한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질문을 주세요. 네, 다음 질문 주세요, 벤. 두 분께서 얘기해 주신 게 회사 상황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뉴스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일본의 어떤 경제적인 무역에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이제 한국을 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를 한 거는, 일단 우리나라 경제에 좋을 건 없어요. 아시아 국가에서 우리나라밖에
그 화이트리스트에 그 등록돼 있던 나라가 없었고, 하물며 이 화이트리스트란 게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나라들이 또 많았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이번에 처음 들었고요. 이번에 해외 총리 한 분이 대통령 한 분이 그런 화이트리스트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다. 그리고 우린 있냐 없냐 물어봤잖아요. 우리는 왜 안 들어있었냐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일본 정부가 내놓은 이 조치는 사실은 일본 기업들한테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그 한국이란 나라한테 물건을 팔아먹어야 되는데 이 팔아먹는 거를 이만큼 편하게 해줬다가 이제 요거를 너는 이렇게 편하게 해줬는데 이제 안 해줄 거야 라고 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찌됐건 이제 우리나라도 물품을 공급받는 입장에서 그게 많이 불편해졌기 때문에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이 여론이나 금융시장에서 이제 이 금융시장 뉴스가 있고 이런데 이런 데서 좀 반응을 저는 좀 오버하고 있다 아직. 왜냐면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제외된 거 오늘입니다. 오늘 며칠이죠? 오늘이 2019년 8월 28일. 네. 앞으로 이게 제외됐다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피해를 입을지는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피해를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금융시장은 늘 앞서서를 반응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일본 이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서 좀 우리나라 정부가 정치적으로 이걸 잘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경제적, 금융적으로만 딱 봤을 때 우리나라엔 좋을 건 없지만 현재 반응하는 거는 좀 오버다. 좀 과도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거에 크게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크게 겁먹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직은. 원래는 자연스럽게 그냥 줄 수 있는 거를 이제는 일본 정부 허가를 받아서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지, 이거 무조건 앞으로 안 준다라고 지금 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화이트리스트에서 이제 제외된다라는 기사가 나온 이후에 오히려 우리나라 지수는 그 이후로는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아까 이제 옆에 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바이오 폭락은 이어졌어도 오히려 기술력이 있는 기업은 지금 사야 한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라는 이제 좀 그런 분위기가 퍼졌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그 애국 테마주 아닙니다. 풀면서 물밑 작업으로는 그 기술력을 또 키워서 우리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소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답이 됐나요, 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질문인데요. 아마 구독자를 대표하거나 제 사심 가득 담아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지금 아직 그 최관님께서 미혼이신 걸로 들었지만 오늘 어렵게 모셨고 절대 구원 뭐 이런 거 하러 나온 거 아닙니다. 워낙 또 실력이 좋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미국에서 대학교 나왔습니다. 혹시 나중에 자식이 생기셨을 때 이 주식만큼은 꼭 물려주고 싶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정보가 있으시면, 아니면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평소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서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완전 똑같아요. 이 두 개는 네이버랑 카카오라는 회사인데 이 두 기업의 특징은 이 두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물리적인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막 제조업이 클 때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공자가 이만큼 치면은 이 공장에서 만약에 핸드폰이 100개가 나와요. 이런 제한이 있는데 카카오는 카카오톡이라는 엄청난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네이버랑은 이 포탈이라는 엄청난 플랫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걸로 할 수 있는 건 무궁무진하다.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에 카카오톡으로 막 메신저를 했을 때 카카오뱅크란 게 생길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네이버 포탈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다음을 압도하면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검색창이 될지 과연 몇 년 전에 누가 예상을 했을까 이거예요. 앞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현재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굳이 제가 수치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딱 작년이랑 올해까지 얘네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숫자로만. 카카오 올해까지 반기 6개월 동안 매출이 1조 4천억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680억 정도 나왔습니다. 네이버는 올해 반기에 3조 1,400억, 영업이익이 3,300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만 딱 놓고 봤을 때 카카오는 680억, 네이버는 3,300억. 압도적이에요. 카카오는 실적이 어찌됐건 작년보다는 늘어나는 추세고 네이버는 많이 벌지만 엄청나게 많이 벌지만 작년보다는 살짝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물리적인 이런 좀 제한이 없는 기업이 좀 해낼 수 있는 게 저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막 20, 30년 뒤에 누구한테 이렇게 뭐 물려주겠다 이런 거 딱 질문을 딱 들었을 때 딱 얘네들이 떠올라요. 매월 적금식으로 뭐 한 주씩 사신다거나 뭐 10주씩 사신다거나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두 개 다. 네이버하고 카카오를 자녀한테 물려줄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좀 최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셨고 뭐 결국은 플랫폼 기업이죠. 요즘 뭐 4차 산업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저희가 유튜브 지금 찍고 있지만 결국 미국으로 치면은 뭐 유튜브 같은 회사가 결국은 뭐 우리나라에는 뭐 그 두 회사로 대변될 수 있는 거니까 장기적으로는 저도 뭐 그런 주식들을 저는 뭐 딩크족이지만 자녀가 있는 분들한테는 저도 뭐 장기적으로 사볼만 하다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어렵게 모신 최 과장님께 좋은 말씀 많이 들어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께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저기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